대한민국은 이러한 함재기 성능과 운영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의 경항모가 아닌 중형 항공모함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었는데요.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경우 대당 1,600억 원으로 KF-21 전투기의 대당 예상 가격의 2배가 훌쩍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물론 KF-21 전투기 함재기 버전은 추가 개발 비용이 필요하므로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개발비가 포함되어도 수명 주기나 개량 비용을 모두 따진다면 F-35B 전투기보다 무조건 저렴하다는 게 카이의 주장인데요. 우리 KF-21 전투기 함재기 버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현대중공업과 한국형 항공모함과 함재기 개발 사업에 MOU를 체결해 협력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항공모함은 그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공군력을 발휘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문에 함재기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각각의 전투기에도 무장을 많이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함재기 함대가 하루에 몇 번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지 중요한 요건으로 전투 수행 시 함재기 출격률이 높아야만 항공모함의 임무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미 해군에서 운용하는 10만 톤급의 항공모함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함재기를 대량으로 날려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분단 단위로 함재기를 이륙시키고 착륙시키는 일사불란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직 이착륙 전투기보다는 고정익 함재기가 더욱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에서 5만 톤 이상의 중형 항공모함이 필요하며 여기에 20대 정도의 KF-21 전투기 함재기 버전 운영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분석입니다. KF-21 전투기를 개량하여 운영할 예정인 함재기는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개발비는 1조 8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항공모함의 도입 시기와 비슷합니다. 물론 KF-21 전투기가 단순히 국산 기체라는 이점도 있지만 작전을 위해서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보다 더욱 공격력과 활용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차후 개량 사업을 진행하여 스텔스 내부 무장창을 장착한다면 스텔스 전투기로 완전히 개량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 다방면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날개 크기 확대와 랜딩 기어 등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국내 항공기 개발 기술력으로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수출 물량까지 포함해 500대 이상을 양산할 계획인 상황에서 함재기 개발에 성공하면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어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은 물론이며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영국과 군사동맹 2차 협력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기술력과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기술력의 결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영국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가 참가하는 한국-영국 해군 연합훈련을 통해 영국의 항공모함과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연합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머지않은 미래의 한국은 영국의 군사무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한국 해군에게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홍보를 통하여 항공모함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KF-21 전투기 홍보를 통하여 한국 방산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진행하는 항공모함 협력을 통해 함재기용으로 개발된 KF-21 전투기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항공모함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KF-21 전투기의 발전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이며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의 함재기 버전이 최근 방위사업청이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기존의 경항공모함보다 중형 항공모함의 개발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개발 중이던 경항공모함에서 미국의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하는 방향에서 KF-21 전투기의 뛰어난 성능과 함께 미국의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미국의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데 미국의 해군을 중심으로 일본 및 다른 국가들도 도입하고 있지만
운용하기 위해선 많은 제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했지만 미국 전투기를 그저 우리의 경납고에 넣어두기만 할 뿐 실전 사용은 매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F-35A 전투기 경납고에는 미국 측에 인가된 사람만 접근이 가능한데 한국 공군 참모총장마저도 접근 인가가 없다며 경납고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미국 측의 데이터 링크, 암호키를 수신해야만 운용이 되며 엄격한 보안에 대한 각서를 체결하므로 이내 한국 공군의 정비사들은 접근을 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수리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일 정비와 한 달 주기의 정비만 가능할 뿐이며 대규모 수리나 1년 단위의 성능 점검을 위해선 호주를 가거나 미국으로 가야 하는데 이동하는 데만 한 달이 소요됩니다. 공군에서 운영하는 F-35 전투기보다 더 가격도 비싸며 정비도 까다로운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도입해 항공모함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게다가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1000파운드급 무장만 탑재가 가능하며 공대함 미사일 탑재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해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직 이착륙 능력을 가진 대가로 인해 F-35B 전투기의 허용 중량은 총 16톤이나 이륙 후 함대에 착륙 시 2.1톤 이상은 힘들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말은 이륙 시 기체에 장착된 무장과 연료 대부분을 사용해야 안전하게 착륙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대형 함재기로 설계된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강력한 단발 엔진과 중앙에 설치된 팬으로 인해 갑판에서 운용되는 것이 제한되는데요. 물론 F-35 전투기 자체가 출고되던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성능을 개량하며 진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그 비용은 전부 우리 대한민국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개량 비용도 문제지만 1차 성능 개량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 성능 개량을 진행할 수 없기에 한국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단발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는 이륙할 경우에 갑판 활주로에서 가능하지만 수직 이착륙을 실시할 때 무거운 무장이 있으면 안 되며 착륙하는 방식도 다른 전투기의 운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운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험한 바다 날씨에도 더욱 수직 이착륙이 어려워 잘못하면 항공모함에 부딪히거나 바다로 추락할 수 있으며 강력한 엔진의 고열 문제로 인해서 70만 톤급의 항공모함에서도 동시에 여러 대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프랑스가 운영하고 있는 3만 톤급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이 영국에서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운영하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보다 더욱 많은 함재기를 운영할 수 있기에 영국 해군도 수직 이착륙 전투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형 무인기를 사출장치로 발진해 전투력을 보충하려고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도탄이 레이저의 최대 사정거리인 7km 이내로 들어오면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해 미사일을 격추합니다. 추후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예정인 국선 타겟팅 포트를 강화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산 타겟팅 포트는 100만 화소급 냉각형 적외선 검출기로 주야간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하여 고출력 레이저를 조사하여 유도탄 및 폭탄을 정밀 유도하는 전투기용 전자광학 장치입니다. 이후 국산 타겟팅 포트 기술은 KF-21 사업 초기 당시 한국이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A사 레이더와 같은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요. 기술 거부에 좌절하지 않고 한국 연구진들은 미국 로키드 마틴이 거부한 4대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결심했고 이후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을 맡아 진행했었습니다. 미국산 F-15 전투기에 장착되어 운영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는데요.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한 국산 타겟팅 포드는 각각의 모듈을 따로 구성하여 제작한 로키드 마틴과는 다르게 공통 광학계를 사용하여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보다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는데요. 현재는 동체 하부에 장착되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지만 향후 KF-21 전투기의 완전 스텔스화를 위해 F-35 전투기와 같이 매립형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산 타겟팅 포드를 장착한 KF-21 전투기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여 이후 유도탄을 탐지 추적하게 된다면 고출력 레이저를 쏘아 유도탄을 요격하게 됩니다. 게다가 KF-21 전투기에 추가 레이저 무기 포트를 달면 전체 전투기를 표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있습니다.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수송기나 폭격기의 호위 임무를 수행할 때도 뛰어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포트 하나로 KF-21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의 방어막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데요. 게다가 새로운 요격 시스템을 활용해 유도탄뿐만 아니라 무인기의 센서를 노려 요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인기가 등장함으로써 대공무기 체계에도 기존의 틀을 깨부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진 것인데요. 레이저는 무인기의 광학 센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아예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인기와 KF-21 전투기가 합동하여 교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가 대한민국에 등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레이저 병기 개발 계획도 공개되었습니다. 경악할 만한 수준의 레이저 무기가 공개되어 전 세계 언론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수소 하이브리드 특수 목적 지휘 차량에 레이저 병기를 탑재하는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고위력 레이저 무기를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통합하겠다는 것인데요. 수소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적은 무게와 긴 항속거리 그리고 높은 출력과 충분한 전력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의 기동과 동시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가 필요로 하는 고전압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량에 탑재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본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KF-21 전투기에 장착하게 될 레이저 무기에 또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6세대까지 개발될 것입니다. 개발을 거듭하여 레이저 광학병기를 장착한 KF-21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레이저 무기 개발이 문제없이 진행되어 탑재하고 비행하는 KF-21 전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는 바로 레이저의 무기화입니다. 6세대 전투기의 조건 중 하나가 레이저 병기를 갖추는 것인데요. 그런데 전투기용 레이저 요격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의 선두에 서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가 마침내 미사일 발사라는 실전 전투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미사일 발사는 KF-21 전투기가 가진 전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모두 지워버릴 만큼 강력한 한방이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공격 수단이 될 KF-21 전투기용 레이저 요격 무기의 개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사업과제 공모가 올라왔었는데요. 고효율 고출력 레이저 기술 과제가 5년의 기간 동안 4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국 역시 본격적인 레이저 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용 레이저 무기의 계획안이 유출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탑재되고 있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아닌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강력한 적외선 신호로 교란하여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 그쳤었지만 6세대 전투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미사일의 탐색기나 구동계를 파괴시켜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광학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6세대 전투기의 필수 조건이기에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용 광학무기가 완성된다면 무인기의 천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광학병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광학병기라는 말 그대로 광속의 탄속을 지닙니다. 지구 내의 표준 교전거리에서는 발사와 동시에 명중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만약 교전거리를 우주 단위까지 넓혀서 볼 경우 이 장점은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지구상에서 달 표면을 공격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시 달까지의 직선 최단 거리인 38.5만 킬로미터를 마하 100속도의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가정해도 꼬박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반면 광속으로 발사되는 광학병기의 경우 표적이 달 뒷면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 1.3초 만에 달 표면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광학병기는 지구 환경에서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궤적을 그림으로 보다 직관적으로 조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레이저의 궤적은 공기 중의 먼지에 의해 산란되거나 공기 자체를 플라즈마로 만들면서 지나가는 왜곡을 보지 않는 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레이저 특성상 질량이 없어서 반동조차 없으며 레이저 발사대의 설치 비용은 천문학적이지만 레이저 자체에는 화약이나 고도의 유도
체계가 필요 없기에 레이저의 출력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발사 비용이 발당 3,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레이저 기술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요? 현재 국내에서 군용 레이저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곳은 하나인데요. 하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이후 광학레이저, 고체레이저, 광섬유 레이저까지 레이저 무기용 고에너지 레이저 발전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는 이미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고속 이동하는 유도탄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증명했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KF-21 전투기용 요격 레이저 무기 역시 하나에서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수준은 개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아 미국보다 조금 뒤처지는 수준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적의 유도탄이 발사되면 중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17km 이상 떨어진 유도탄을 탐지한 후 13km 이상 거리에서 추적하다가 유도탄이 10km 반경 안으로 접근하면 목표를 추적하는 레이저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레이저를 반파 적외선 센서로 탐지해 유도탄을 정밀 추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KF-21 전투기가 우리 하늘을 시험 비행하는 장면을 본 이후에도 실전 기체의 성능에 대해 중국 언론 외에도 의문을 갖는 반응들은 국내에서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 비행도 성공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내구성 기능과 분야별 성능, 전기체 성능의 신뢰성을 세계에서 입증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전 타격 비행을 대규모 편대 비행으로 완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생산 라인에 최소 300대 이상 생산력을 구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초도 물량이 양산되어 실전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외신을 통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수출 물량이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무기는 유럽 무기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동남아, 중동, 동유럽을 넘어 이제는 아프리카와 미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지난 수출 평가를 진행한 이후로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문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 관련해서 최근 결정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수출은 특히 의미가 컸는데 폴란드의 자금 지원을 받아 현지화 개량형인 FA-50PL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그 대부분의 개선점을 동일하게 반영한 KF-21 전투기가 유로 에어로 컨퍼런스에 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KF-21 전투기는 FA-50 전투기를 개발하며 습득한 다양한 신기술을 이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서방에서 널리 쓰이는 공대공 미사일들이 통합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대화된 전투기의 필수 요건인 A사 레이더와 데이터 링크까지 전부 탑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화로운 성능 개선을 통해 한국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도입을 중단하고 KF-21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 방산 매체는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데이터 링크,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눈여겨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갖춘 KF-21 전투기는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다며 폴란드처럼 한국 무기를 채택한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로써 잘 만든 무기를 수출하고 받은 수출 대금으로 개량하고 개선된 성능으로 또 다른 국가에 다시금 수출하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인데 뛰어난 가성비로 이렇게 점점 수출 판로를 넓혀나가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더욱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종합하면 KF-21 전투기의 경쟁 기종은 아예 없게 되는데요. 또한 세계 각국은 전력 증폭기 직접 회로를 반도체 전력 증폭기로 대체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 세계 A사 레이더 시장의 규모가 3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6세대 A사 레이더 질화갈륨 소자에 대해 로키드 마틴에서도 한국산 레이더의 기술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협력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에 생산된 소재는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성능 개량화와 군사용 제품, 선박,
위성통신 레이더 및 탐색 성능 향상에 쓰이며 우리 방위산업 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신화 국방뉴스에서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방위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히 KF-21 전투기 개발 동향은 방위 장비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야심을 반영하려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최첨단 기술 수준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뒷내용에서는 아직 한국 자체의 기술력은 중국보다 미흡하다며, 군사적, 기술적인 면에서 중국과 대결하는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항공 능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KF-21 전투기의 미래 개발은 여전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고 중국보다 잠재력이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듯 중국은 한국의 KF-21 전투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에선 KF-21 전투기를 과소평가하며 성능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안일한 태도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중국의 자만심을 꺾어주려면 KF-21 전투기의 신뢰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언론은 과거 KF-21 전투기의 역사적인 슈퍼크루징 비행을 축하하는 기사가 국내에서 쏟아지던 때에 KF-21 전투기가 K링크 항전 장비로 무장 체계를 제대로 연동시키지 않았다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놓고 중국이 KF-21 전투기를 비난하기 위해 올린 기사였는데요. 하지만 중국 언론은 군사 정보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이 단지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KF-21 전투기를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슈퍼크루징 비행 당시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K링크 항전 장비와 무장 체계를 연동한 상태의 실전 전투 비행이 기체 이동에 제약을 주는지에 대해서 속도를 빠르게 내거나 기동을 심하게 하는 기체 하드웨어 시스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기본적인 비행 성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전 비행에서 K링크 시스템으로 무장 체계를 연동하지 않은 채 비행했던 이유는 이미 지상에서 K링크 무장 연동 테스트를 전부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경우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첫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아이언버드 시스템 개발은 필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카이가 독자 개발에 성공해 운용 테스트까지 전부 끝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조종사들이 미사일 무장을 최대한 탑재하고도 고속 기동을 위해 조종 장치를 움직이면서 비행 조건과 조작 유형에 맞게 조종면을 작동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항전 장비 작동 여부 또한 아이언버드를 통해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던 셈입니다. KF-21 전투기는 실전 전투 비행까지 성공했기에 해외 언론의 반응 또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KF-21 전투기의 탄생 과정이 국내 개발진들의 노력 때문인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무래도 전투기가 슈퍼크루징으로 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비행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무장 체계를 탑재해 테스트하기보다는 일종의 고속 비행을 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언론의 반응처럼 KF-21 전투기의 성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전투기 독자 개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며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반응들과 만들어도 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에 가까운 쓴소리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도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을 할 때 비상 착륙을 포함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올리지 않고 저속 비행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 속했었고, 비상 상황이 생기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에 항전 장비를 접고 시험 비행을 하다가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체로 착륙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 랜딩 기어를 펼치고 비행한 것을 중국 언론들이 막연하게 비난했던 적도 있습니다.